네, 오미크론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올 가을 또 다른 유행이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추가 접종 계획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는 백신 이상 반응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백신 이상 반응 국가 책임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관련 내용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현재 추이 완만한 감소세로 평가하십니까? 네, 감소되는 건 확실하고요. 그 이유는 걸린 사람도 이제 많고요. 그다음에 날이 이제 많이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실외로 옮겨가면서 또 사람들의 방어력도 좀 올라가는 편이라서 감소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20만 명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많은 숫자라서 그냥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거의 다 되었다라고 예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위중증 환자도 여전히 하루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 수도 여전히 300명대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는 언제쯤 감소세로 진입을 할까요? 조금 더 있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20만 명이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이분들 중에 400명은 위중증 환자가 될 겁니다. 언젠가는 뭐 빠르면 이번 주, 그 다음 주. 그다음에 이분들 중에 20만 명 중에 안타깝게도 200명은 돌아가십니다. 예, 그 생각을 늘 하고 이제 저희 같은 의사들은 늘 그걸 하고 보는 건데 이제 그냥 주는구나 앞으로 다 더 줄겠구나라지만 그 숫자를 생각하면 아직도 그 돌아가시는 그 기간 한 달 안이 되겠죠, 그죠? 좀 길면 더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그냥 한 달 뒤에도 한 200명 정도의 숫자가 돌아가시고 계실 거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안정된 일평균 환자가 10만 명 밑으로 떨어질 때가 되어야 우리가 비로소 상당히 안정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요양병과 요양시설 어르신의 4차 접종을 독려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접종 효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사실은 그 4차 접종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어떤 자료를 좀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접종을 물론 안 했으니까 자료도 알 수도 없겠지만 적어도 3차 접종을 마친 그런 요양시설,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이 지금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항체가 어느 정도 떨어지고 있느냐, 중화항체가 이런 걸 본 다음에 4차 접종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항체가 의외로 안 떨어지고 계속 있으면 4차 접종을 미리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4차 접종이 끝이 아니거든요. 5차 접종 얘기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료가 좀 불충분하다는 게 좀 아쉽고 그것이 새 정부가 과학 방역을 자꾸 얘기하는 그런 근거가 될 거고요. 예. 제일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2가지 논문이 나왔죠. 그게 아주 좋은 논문에 실렸는데요. 하나는 나이가 든 사람들한테 4차 접종을 했더니 2달 정도 효과가 있더라라는 거죠. 예, 2달. 그러면 효과는 있습니다. 4차 네. 접종을 하면은 3차 접종한 사람보다 4차 접종하는 효과가 더 있는데 2달 뒤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5차 할 건가요? 그 2달 뒤엔 또 6차 할 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망설일 수밖에 없는 판단이고요. 더더욱이 또 하나의 논문은 같은 이스라엘에서 나온 건데 50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들은 4차 접종이 필요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감염을 그렇게 많이 막아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중증 사망을 막아준다지만 어차피 50세 미만은 중증 사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주 기저질환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을 제외한다면 거의 없는 상태라서 그래서 자꾸 맞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제가 한두 번 그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겠지만 이 몸의 항체를 자꾸 만든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까딱 잘못하면 몸에 자꾸 만든 항체가 오히려 바이러스를 더 내 몸에 더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건 뭐 의학 용어로는 ADE라고 부르는 그런 현상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더 나쁜 거죠. 예, 네. 댕기열 같은 게 대표적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이 아직도 다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약 4차 접종을 한다면 그리고 자료가 없어서 급하다 하면은 정말 최고 고위험자인 면역 저하자와
시설에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 한 180만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4차 접종을 하되 이번에는 정말 항체 검사나 이런 걸 하면서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 그다음에 4차 접종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가느냐, 항체의 지속성, 지구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가면서 하자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놓고 3차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4차 지금 권유하죠. 그러면 2달 있다가 또 5차 얘기 안 나올 수 없고요. 가을에 당연히 높아지는데 가을에 또 맞으라고. 그러면 1년에 이렇게 백신을 3번까지는 몰라도 4번 이상 맞는 그런 감염병 백신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서 해야 되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고유의 그 생활 환경 문화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자료를 우리가 내면서 가야 되겠고 그 자료를 내는 것은 이번에 끝나지 않을 것이니까 앞으로 계속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인수위에서 뭐 10,000명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던 것이 그런 다 근거를 갖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럼 국내 상황으로 좀 보면 국내에서는 1,498만여 명, 거의 1,500만 명 정도가 확진이 됐거든요. 이미 감염이 된 상황이에요. 그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초의 엔데믹 국가가 될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 엔데믹이 가능할 거다 혹은 풍토병화 될 거다 참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엔데믹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예, 엔데믹이란 말은 참 그 의학에서도 어려운 말인데 이제 온 국민이 다 아는 그런 예. 희망적인 단어가 됐습니다. 네. 절대로 희망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어떤 감염병이 엔데믹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고요. 지금 뭐 폐결핵 아시죠? 결핵 환자 되게 많잖아요. 네. 그게 이제 엔데믹화된 병이고요. 감기도 엔데믹이 돼 있고 독감도 엔데믹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번씩 대유행이 생기죠. 독감은 이제 경보가 생길 때 유행이 생기죠. 그때를 우리가 에피데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엔데믹 상황에서 큰 유행이 생기면 에피데믹이고 그게 지나가면 다시 엔데믹 상황으로 넘어가는 건데 코로나가 엔데믹이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갖춘 게 별로 없습니다. 일단 예측 가능할 정도로 이제 일정하게 발생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일정하게 발생하지 않고 있죠. 네. 예, 하루에 20만 명이 일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잘 준비된 백신이 있어야 되고 치료제가 있어야 되고 지금 조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면역력도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범용 치료제가 이제 많이 준비를 했지만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50만 명, 60만 명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치료제가 들어갈 정도의 범용 치료제 우리가 구비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미크론에 특화된 백신이 이제 곧 만들어져서 임상 시험을 할 건데요. 네. 그 전에는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은 사실 오미크론에는 많이 약한 것이 사실이죠. 예. 그렇다면은 효과적인 백신도 지금 우리가 자신 있게 가지고 있지 않고 예. 치료제도 누구한테나 들어갈 수 있는 치료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엔데믹을 만들 수 있겠느냐? 사람이 만들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면 바이러스가 스스로 약해지고 모든 게 약해져서 그냥 적당히 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데 그거는 바이러스의 처분에 맡기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제, 백신 그리고 조금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탄탄한 의료 시스템. 그 아이들이 지금 그 9세 미만 어린아이들이 뭐 15명이 사망인데 그중에는 기저질환이 없이 병원 찾다가 사망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발생 안 할 정도 임신부가 멀리까지 출산하러 그 119에 싣고 가야 되는 그런 다녀야 되는 그런 게 없는 나라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고 예, 그 세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겨우 팬데믹이 이제 엔데믹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잘 안 되고 있죠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엔데믹을 거론하는 것은 섣부르다. 그리고 서로 우리가 엔데믹에 한 발 앞서 갈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사이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지금 수천 명이 지난달에도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중증 환자가 뭐 몇 명 는다 이렇게 보고 계시지만 그 중증 환자는요 매일매일
20만 명이면 거의 400명이 중증, 위중증 때문에 중환자실 혹은 준중환자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근데 왜 그 숫자가 증가 안 하느냐? 매일 사망하는 사람이 그 숫자에서 빠지기 때문에 증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져서 퇴원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숫자가 그냥 머물고 있어 보이는 거지, 매일매일 최소한 400명 이상이 죽음의 공포를 안고 병원에 들어가야 된다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들어간 분 중에 살아나올 사람은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위중증이 된 다음에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예. 팍스로비드로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망을 줄이려면 위중증 환자를 줄여야 되는데,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거는 팍스로비드를 비롯한 치료제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위중증이 되고 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럼 병원에 왜 가느냐? 최선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지난 12월 달에는 최선의 치료도 못 받고 집에서 기다리다 돌아가신 분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돌아가셨고요. 지금은 그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충분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병실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해서 안심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명이 중환자실 입장하면 50명은 돌아가십니다. 50명만 살아서 나오시는 그런 구조예요, 지금은. 예. 그래서 마지막 치료제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 단계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렘데시비르, 그리고 지금 뭐 다른 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유사한 약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5일 안에 들어간다는 게 5일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하루에 들어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1시간이라도 빨리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 아쉬움이 있죠. 예. 그리고 현재 5세에서 11세 소아 백신 접종이 시행되고 있는데 접종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소아 아동의 백신 권고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그 아동들이 많이 약한 아동들, 지금 예를 들어 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다든지 또 만성 질환들이 있습니다. 소아당뇨라든지 콩팥병, 또 심한 비만 등등에는 백신을 맞히기를 저는 권고를 합니다. 근데 나머지 이제 건강한 아이들에 대해서는요, 지금 9세 이하가 절반이 걸렸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걸린 아이들에 대해서 굳이 백신을 맞힐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 예.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한테 지금 백신을 주사를 했을 때 효과를 보니까 낮은 경우에는 감염 예방 효과가 20%가 채 안 된다는 보고가 있죠. 그러면 백신 맞으면은 한 8명이 걸리고 백신 안 맞으면 10명이 걸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백신 안 맞은 아이들이 10명이 다 걸렸을 때 백신 맞은 아이들은 2명 정도만 예방이 되고 20%. 나머지는 걸린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연 지금 나오는 이 백신을 맞는 게 옳겠느냐. 또 아이들 백신은 지금 맞고 2달 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2달쯤이면은 정부가 조정을 잘 해가지고 그때쯤이면 오미크론이 없어지거나 매우 미미한 발생을 보일 텐데 네. 이미 너무 늦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의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도 다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접종률이 좀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강력하고 감염을 막아줄 수 있고 정말 위중증으로 가는 걸 다 막아줄 수 있다면 하겠죠. 위중증 예방률은 한 40 몇 프로 좀 나옵니다. 예, 그러나 아이들은 위중증으로 잘 안 가는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뭘 위해서 우리 아이한테 2번 혹은 또 3번의 백신을 맞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부모님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네. 정부가 그리고 18일 이후에는 거리 두기를 완전 해지하는 가능성도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거리 두기에 대해서 완전히 해제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거리 두기는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네, 지금 남은 것은 이제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게 하고 숫자도 이제 뭐 모일 수 있는 분들은 모이시라라는 건데 밤 12시 넘어서 뭐 20명이 단체로 어디 오랫동안 머물 일은 사실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제한다고 해서 특별히 유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동안은 환자가 이제 많이 생기면은 정부가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하면서 억제를 해서
정점을 보이고 이렇게 내려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고 치면 이번에는 환자는 막 느는데 방역 패스 없애고 막 거리두기는 계속 풀었죠. 어떻게 보면 역주행을 한 셈인데 이제 그 결과 정말 많은 환자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때 초기에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거리두기에 대해서 저는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은 7일인데 이것도 방역 당국이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해지 뒤에 전파 가능성이 없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교수께서 그거는 안 말씀해 주시죠. 된다고 봅니다. 예, 딴 거는 몰라도요. 예, 시간 뭐 거리 제한, 영업 시간 제한 이런 거는 다 풀어도 상관없지만 네. 7일 격리를 5일로 풀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요. 과학적인 근거에 있습니다. 정부가 생산한 자료에 의하면요. 6일 차에 바이러스를 내는 사람이 확진자 중에서 예. 6일 차에 이제 사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을 때 내가 환자였으면은 내가 백신을 맞았으면 10명 중에 3명은 바이러스를 냅니다. 그 바이러스는 남을 감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왜냐하면 예. 배양을 해서 나온 바이러스는 찌꺼기가 아닙니다. 백신을 안 맞았다. 그러면 60%가 냅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백신을 워낙 맞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암만 그래도 최소한 10명 중에 3명 내지 4명이 바이러스를 사회에 퍼뜨리는데 6일 차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하라고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7일에서 5일로 줄어드니까 이틀간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때문에 옮겨지는 사람들은 5일간의 구속을 또 당하게 되는 것이죠. 생활의 구속을. 그러면 그 5일간의 구속을 당하게 되는 국민들의 자유 침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만일 이 오미크론이 더 진화를 해서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바이러스가 다 없어진다. 그러면 좋습니다. 예, 그런데 아니죠. 처음에 우리가 14일 격리했어요. 10일로 줄였어요. 지금 7일로 줄였죠. 7일째 나가면 어떻게 되는 일이 생기냐면 8일째에 바이러스를 내는 사람이 10% 됩니다. 10%.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10명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조심하라 하니까. 근데 10명 중에 3명, 4명이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면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그런 주장을 하려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아니라는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를 하고 아니면 나머지 5일씩 앉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니까 그냥 가보자는 그런 어떤 통계에 근거한 자료에 근거한 얘기를 하면은 저 같은 사람들은 반대를 안 하겠죠.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는 5일로 조정을 했는데 여기는 사회 유지를 좀 초점에 둔 걸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의료인들도 걸려도 그냥 3일만 저기 격리하고 나와서 다 일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 필수 요원들, 예, 뭐 지금은 의료인들, 또 소방, 경찰, 군인 등등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왔고 늘 뭐 BCP라고 부르는 예, 그런 거지만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제가 말씀드린 상당히 이 유행을 가라앉힌 데는 굉장히 역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죠. 네. 그리고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에서는 백신 이상 반응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제는 그동안 있었던 이상 반응에 대한 책임이나 보상과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다른 겁니까? 예,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해진 건 없지만 이제 차곡차곡 한 걸음씩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보상이나 지원의 범위를 조금 더 광범위하게 갈 건 확실합니다. 예, 그리고 신고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예, 그전에 신고할 때 상당히 좀 까다로운 뭐 요구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지원이나 보상을 결정하는 어떤 질병의 범위, 이 현상의 범위도 상당히 넓힐 거다. 그러나 무한대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예를 들면 백신을 맞고 뇌혈관 질환이 아주 드물게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뇌혈관 질환이 1년에 발생하는 숫자가 12만 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백신을 다 맞았죠. 그러면 내가 백신을 맞고 나서 뇌졸중이 생긴 건지 아니면 원래 생길 뇌졸중이 생긴 건지는 알 수는 없으나 너무나 포괄적인 보상 얘기가 나오면 뇌졸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이 다 보상을 받아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의 중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2년 전에 맞았는데 이번에
병이 또 났어요. 나를 보상해 주세요라는 그런 그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면 상당히 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가장 잘해왔던 것이 국가 백신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까딱 잘못하면 굉장히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린아이들한테 모든 백신을 국가가 책임지고 놓고 정말 시스템을 잘 거쳐서 해왔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부터 또 우리 나이든 세대도 다 국가 백신에 대해서는 신뢰를 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때도 기꺼이 팔을 걷었잖아요. 근데 너무나 좀 의료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보상이나 지원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면 국가 백신 사업조차도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갖고 광범위하되 그러나 어디까지나 의학적인 판단 또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